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5분 일찍 시작합니다. 자, 100년째를 맞는 뜻깊은 어린이날입니다. 일제강점기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지 불과 몇 년 후였죠. 2021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 어린이라는 말을 주창했고요. 1923년 색동회가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면서 어린이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취지는 어린이 헌장에 담겨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린 사람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안방극장에서요, 눈물을 자아내는 드라마를 보다가 아빠가 고등학교 아들에게 소리 지르는 대사가 와서 박혔습니다. 너는 아직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21세기에도 여전히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입니까? 자, 최근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한 입시체제에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은 찌들고 있는데요. 최근 이 설문조사 보니까요, 어린이 5명 중에 1명은 행복하지 않다. 주로 학업 때문이다. 물론 그 속에는 더 복잡하고 많은 원인이 얽혀 있을 것 같고요. 5명 중 1명뿐일까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말합니다. 너도 어려봤냐?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좋더냐? 그럼 우리도 그냥 놔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를 친구로, 우리의 거울로, 스승으로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서 동심으로 잠시 돌아가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동시집을 초등학생들과 함께 엮은 광양 마로초등학교 김영숙 선생님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어린이날 100주년 특집 한입뉴스. 박정호 어린이 기자, 오창석 어린이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시사평론가는 뭐 하는 거예요? 어린이 시사평론가는 한 주간의 유치원 동향과. 정말? 그걸 다 안다고? 네, 그냥 오늘은 동심의 눈으로 네. 시사를 분석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100회 어린이날입니다. 전 이거 소파방정환 선생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일제강점기에 어린이의 인권을 고민했다.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데. 자, 오늘 이제 뉴스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00번째 어린이날 축하 메시지를 냈네요.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쁘고 멋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 이런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서 정말 뿌듯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꿈도 꼭 이뤄내길 바란다. 대통령 할아버지도 늘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2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됐던 어린이날 행사, 이거 이제 퇴임 전에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후에 어린이를 초대하는데 특히 지난해 랜선을 통해서 초청을 약속했던 평창 도성초 이 어린이들과 보령 청파초등학교 녹도분교 어린이들 함께하게 됐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기쁘다. 이런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에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랑만으로 부족하다. 어린이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행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살고 있는 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그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는 행사 이게 지금 계획이 됐다고 공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알려졌었는데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과 윤 당선인이 함께 사진 찍는 시간 이걸 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에서도 이 100주년 기념 논평을 냈는데요. 특히 아동학대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여기에서는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3명에 이를 정도로 학대받는 아동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목소리로 아동학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목소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각 정치 정당들과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대통령 곧 취임할 또 대통령 당선인 모두 오늘은 이제 어린이 관련 메시지와 행사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40 몇 명이라고요? 한 해 사망한 어린이가? 지난해 43명이. 아동 학대로. 예. 이건 사건 사고들을 빼고. 그렇습니다. 이것뿐일까 싶기도 해요. 암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신고되지 않는 가정폭력. 네. 이것이 이제 숨겨진 비율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린이날 동향들. 그 어린이날에 이제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어야 하는데 뭐 오늘 그런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정인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너무 부끄러운 판결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했었으면 얼마 안 됐거든요. 판결 나온 지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말씀하셨듯이 가려진 것이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산재 사망 사고 같은 경우도 은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에서 마음 먹고 학대를 가한 부모만 입을 닫거나 입단속을 시키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 것들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초청하고 만날 수 있는 어린이만 챙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린이를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예전에 미국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왔었던 광고 중에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이렇게 전면 광고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의 눈높이에는 그냥 글자만 보이는데 키가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100cm 정도 미만으로 보면은 언제든지 신고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광고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요. 아이들 눈높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로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또는 굉장히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성 폭력에 대해서 최근에 그 수신호가 약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납치되거나 할 때 수신호를 하면 그걸 다른 여성이 알아보고 바로 신고해 주는 일들로 범인 검거가 있었는데 아동 학대도 뭔가 우리가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 학대 가정 폭력이 있는 가정은 더 폭압적이고 가부장적일 거 아니에요. 네. 이웃 주민들의 이 관심, 신고 이런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드린 얘기가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요도 있고 나는 늙어봤다. 젊어도 봤고 너는 늙어는 봤냐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자, 어린이들은 그럴 것 같아요. 어린이의 좀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아니 어려 보셨다는 분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해 못 해주시나. 우리가 뭐 개구리 올챙이 척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자, 어린이 10명 중 7명이 잼민이 쓰지 말아주세요. 잼민이가 뭐예요? 잼민이?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를 조금 낮춰서 좀 비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말이에요. 잼민이라는 말을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초등학생들과 뭐 청소년들이 볼 때는 이 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3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 351명, 그러니까 70.2%는 잼민이라는 단어가 어린이를 낮춰 부르거나 비하하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중에 유독 철이 없고 막말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 말 쓰지 말아서 하는데 이게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린이날 100주년을 좀 맞아가지고 100회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어린이 좀 가슴 아파하는 단어들 이런 표현들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그 연령별로 싫어하는 단어들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잼민이 같은 경우는 인터넷 도네이션 서비스 업체 투네이션에
재민이라는 모델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어린이 모델이 네. 이름이 재민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 목소리를 재민이라는 캐릭터에 붙여서 넣었고 그걸 이제 재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 연령대를 올리면 중고등학생들은 싫어하는 말이 급식이. 학교 밥 먹는 아이들. 네, 기성세대들은 꼰대. 예, 그렇죠. 네, 노년으로 가면은 이제 틀려 관련된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은 뭐 재민이라 해도 귀여운데 뭐 어때 하면서 반대로 어린이들이 어른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쓰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면 안 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시죠. 네, 서로 안 쓰는 거. 어린이들이 철없는 말을 막 온라인에서 한다. 지금요 보면 어른들도 게시판 전쟁 보세요. 할 말 못할 말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이만 탓할 건 아니죠. 최근에 계속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주린이, 요린이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초보자, 주린이, 골린이, 골프 초보자, 부린이, 부동산 초보. 다 리니를 붙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이제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어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리니에다가 이런 주식, 요리, 부동산, 골프 이 앞글자 따서 붙이는 거 이거 좀 기분 나쁘다. 쓰지 말아달라. 어린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용적으로 기자들도 기사 쓸 때 써왔던 그런 단어들인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방송 초보자에게 방일이 이렇게 붙이면 제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서로. 자, 어린이의 마음을 존중해 보시죠.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정치 이슈입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지금 이번 주는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다음 주로 예고된 그것도 하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잡혀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서야 본격적인 언론 검증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원래는 어제 잡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증인 이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는데. 좀 공교롭게도 이렇게 미뤄지고 난 다음에 특히 검증 기사나 보도나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한 후보자 딸의 교육봉사 활동을 소개하면서 서울시장상, 그러니까 인천시장상 이런 수상 이력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상을 준 기록이 없다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천시장상이나 서울시장상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기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됐냐라고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강욱 의원실이 좀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2021년 서울특별시장상 받았고 2020년에는 인천광역시 산하단체장 상을 받았다. 최근인데. 최근이죠. 근데 이게 기록이 없다라고 맨 처음에 나와서 보도가 됐는데 방금 전에 서울시에서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후보자 장녀가 이 시장상 수상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지난해 5월 5일에 서울시 시민상 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 중 소년상 봉사협동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받은 게 맞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상자가 114명이나 됐다고 해요. 시민상 수상자가. 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 서울시가 설명을 요즘은 전산 기록이 중요한데 하필 누락을 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네요. 그런 셈이 됐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될 텐데 어쨌든 이 검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한동훈 후보자 딸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 차별금지를 주제로 미술 전시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게 21명이 참여한 전시회였는데 그러니까 이 한 후보자의 딸 외할머니 소유의 건물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 포스터를 보면 주관사가 이 한 씨, 그러니까 한 후보자의 딸 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고 협력사는 이 한 씨가 다니던 유학 전문인 A 학원이었고 전시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 학원과 또 다른 학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을 보면 A 학원 보면은 해외 명문 미대 출신 작가들의 관련 맞춤 교육, 미술, 유학 명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한 씨의 어머니가 기획안을 학원으로 보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A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과 다른 학원 친구들 몇몇을 모아서 전시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시회에서 보면은 후원도 받았는데 후원 계정은 한 씨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모은 후원금이 한 복지관에 전달이 됐는데 이게 그 이후에 지난해 11월 미국의 한 지역 매체 인터뷰를 한동훈 후보자의 딸, 그러니까 한 씨가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과 캘리포니아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온오프라인에서 차별금지 미술전행 기획 개최했다. 또 전시 수익금도 전액 기부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열심히 스펙을 쌓았다. 네. 엄마도 좀 조력을 했구나 이런 느낌은 있고 그냥 뭐 대중들이 딱 볼 건 외할머니가 건물이 있으시네. 네. 이 정도인데 불법 정황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외할머니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거는 뭐 합법적인 거니까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거기서 전시할 수도 있는 전혀 거고.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 가지 기사에 단독으로 나왔던 것이 가능성의 영역에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의혹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해 하반기에 6개의 논문에 단독 저자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네. 근데 한 달에 하나씩 논문을 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중 3개는 11월에 네. 2개는 12월에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이제 5개를 작성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네네. 과연 이제 고등학생이 한 달에 한 3개 또는 2개 단독 저서 단독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능성의 영역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동일한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카테고리 내에서 썼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다른 주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제가 반독점법 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국가 채무 조금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코로나19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분쟁 지역 교육 및 의료 개혁. 국제 외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은 주제가 동일선상에 있다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분야가 다양하네요. 굉장히 다방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있는 게 출판 활동을 했는데 2020년부터 2021년이죠. 영어 전자책을 무려 10권을 출판을. 영어로 10권.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논문을 6개를 몰아서 쓰고 그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그 논문과 병행해서 전자책까지 출판할 수 있는 것이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실력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 생활하면서. 네, 그러니까 학교까지 다니니까. 학원도 다니고. 이게 좀 쉽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자신과 자신의 단체 이름으로 한 달 동안 4권을 출판을 했는데 주제가 기하학, 기초 미적 분학,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생물학과 수학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면은 지난해 11월에 굉장히 바빴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문 3개가 나왔고 공적이긴 하지만 책이 4권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출판물로 광범위하게 잡아보면 11월 한 달 동안 7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7, 3, 20일 정도 하면 4일 또는 5일에 하나씩 뭐가 쏟아지게 나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마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 눈높이 가능한가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입시 전문가라든지 또는 진학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인터뷰가 쏟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실력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굉장히 수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렇게 몰아치는 것이 한 입시 언론가들은 입시 전문가들은 국외 대학교, 그러니까 해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외 활동이라고 하죠. 학교 성적뿐만이 아니라 성적 외에 봉사 활동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논문, 출판 같은 것들이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좀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청문회 당시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뭐 55년 넘게 공조 포함해야 책 4권 낸 저는 너무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지금 이주영 PD님도 얼굴을 좀 붉히고 계세요. 이제 한 권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 측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을 냈어요. 입장을 냈는데요. 이 기사에서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이 언급한 글들 이거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모아서 올린 거다. 또 대략 뭐 4-5페이지 분량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또 이거 해당 오픈 액세스 저널 여기는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쳐서 바로 기고가 되는 그런 사이트다. 학술지 사이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석박사 이상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왜곡 과장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영어 전자책으로 언급한 글 이것도 한 후보자 딸이 영어로 진행하는 학습 봉사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한 뭐 10페이지에서 30페이지짜리 강의안이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수준 과학 이론 그림책 등을 한 번에 올린 거다. 마치 출판사를 통해 정식으로 책을 출판한 것처럼 오해되도록 했다. 이렇게 반박했고 또 이 한 후보자 딸이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언급했는데
이런 소위 유학용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네.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 이제 이런 언론 검증들이 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쏟아지면 이 정호영 후보자도 그랬지만 기자 간담회나 회견을 열어서 네. 뭐 조목조목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일반적인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는 바로 고소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미국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네네. 기사를 보면 인터뷰에서 네. 노트북을 기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보도를 한 한겨레 기사를 이제 고소고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딸의 이름으로 기부한 50대를 기부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반박을 하면서 이거는 뭐 명예훼손 포함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도 이 강의 관련해서 논문이나 뭐 이런 전자책 관련해서도 미성년자의 봉사활동 이메일 계정이 좌표찍기 공격 대상이 돼서 뭐 욕설을 담은 글들이 다소 수신되고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욕설과 모욕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강력한 대응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게 자꾸 또 바로 한동훈 검사 시절에 네.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던 조국 전 장관 입장과 네. 이거 데칼코마니처럼 반대 상황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조국 전 장관은 한마디 했죠. 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의혹 제기한 기사를 그 링크를 SNS에 공유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또 이렇게 많은 양의 논문을 내고 전자책을 출판할 수가 있냐 믿기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을 좀 겨냥하기도 했는데 보수 언론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검증하지 않고 대신 천재소녀 찬양 기사를 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뭐 한동훈 후보자 딸이 대학 입학 때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른들 도움으로 스펙 쌓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청문회에서 뜨겁겠다. 그리고 이제 후속 보도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해명되고 있는 것도 있고 반박 중인 것도 있고 법적 조치 들어간 것도 있고 네. 의혹이 남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시 37분 오늘 여의도 KBS 오면서 보니까요. 휴일인데 길이 꽤 밀리더라고요.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어린이날 나들이 차량 증갈로 교통 상황 혼잡하겠고요. 오늘 서울 방면은 최대 정체가 저녁 6시에서 7시, 지방 쪽으로는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정체가 심한데요. 기흥 휴게소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또 입장 부근에서 천안 분기점 부근까지 심하게 정체되고 있고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남이 분기점 부근까지도 18km, 또 신탄진에서 비룡 분기점까지도 10km 이상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서종까지 20km 극심한 정체고요. 이후로도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양지터널, 또 덕평 부근에서 여주 휴게소 부근까지 20km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발안에서 서해대교, 그리고 당진에서 서산 부근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이거 좀 갑툭튀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이른바 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가 참 치열하게 벌어지던 와중에 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던진 말이 파장이 컸어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 의원이 지난 2일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던 도중에 동료 남성 의원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자 네.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남성 의원 화면이 꺼져 있고 목소리만 나오자 왜 안 나오냐. 학교 다닐 때처럼 짤짤이를 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농담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성희롱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는데 최 의원이 어젯밤에 민주당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우리 당 보좌진님들께 사과드린다. 또 검찰개혁 입법과 지방선거 승리의 전략을 쏟고 있는 당 지도부에도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 네. 앞으로 공사의 자리를 불문하고 정치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일전에 이거 네. 저 사과하라 하고 일침을 가했는데 네. 답변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확인 지시를 했고 최강욱 의원의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 사과를 보좌진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최 의원께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수용하겠다. 라고 일단은 수용하겠다. 네,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네. 수용하겠다. 네. 그리고 보좌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이 왜 상식으로부터 고립돼 왔는지, 왜 재집권에 실패했는지, 왜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할 때 더 빛난다. 아, 이건 요즘 정치권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못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호영 후보자 그 파행까지 갔는데 네. 보시면 이제 하늘을 우러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태도 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뭐 국민 눈높이를 어떻게 정치권이 잘 파악을 하느냐 네.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또 지방선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엉뚱한 설화가 벌어졌어요. 김동연 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에서 얼굴 발언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예, 이게 이제 김동연 후보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진행자가 김은혜 후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방송에도 나오고 대변인도 했는데 인지도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보다 김은혜 후보가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얼굴로 하는 것도 아니며 실력과 진정성, 국정과 경제 운영의 경험들이 포함돼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다. 네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은혜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서 얼굴 운운하며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김동연 후보 경기지사 자격이 없다. 즉각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를 두고 김동연 후보 측은 또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문맥을 보면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굳이 말을 비틀어 왜곡했다. 김은혜 후보는 국어 공부를 더 하라. 반박을 했습니다. 사과보다는 반박을 했는데 네. 이 얼굴이라는 표현이 질문의 맥락을 보면 그 유명세가 중요하냐 원변이 중요하냐 이런 이제 의미였다라는 반론이죠. 자, 네. 오평론가님. 네. 이 오해의 간격 좁혀질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서로 이제 좁혀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김동연 후보가 얘기했던 앞전 문장이 방송에도 나오고 대변인도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방송에 나오고 대변인이었다면 정당의 입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대변인은 실제로 정당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문장만 읽어보면은 그냥 일반 국민들도 크게 오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문맥을 봤을 때는. 김동연 후보의 해명이 맞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휘몰아쳐서 계속해서 사과 요구하고 공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 네. 정말 김동연이 얼굴 가지고 외모 품평을 했네라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얼평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근데 그런 걸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네. 지금의 문맥상으로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김동연 캠프 측에서도 즉각 반박 논평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게 길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길게 가긴 어렵다. 네. 하지만 한번 이제 김은혜 후보는 워낙 지금 팽팽 치열하니까 네. 한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또 할 필요를 느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론에 달린 문제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켜보고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배현진 의원 박병석 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네. 이야기한 것부터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한 신체를 두고 이 신체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간접 비유냐 직접 비유냐. 그렇죠. 앙증맞은 몸은 몸의 상태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대해서 그 앞에 예쁜 얼굴이었다. 또는 얼굴 뒤에 무슨 얼굴 마담이었다. 이러면 저는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대변인과 방송에 많이 나왔고 입과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떤 품평의 범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의 판단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오창석 평론가는 얼굴과 말로 방송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라디오니까 얼굴도 비춰지고 듣는 라디오니까 제 입으로 목소리도 나가니까요. 네, 스스로 얼평을 한 오창석 평론가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국민의당 시절에 안철수 대선 후보일 때 이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교수죠. 네. 그런데 하마평이 등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인철 사회부총리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면서 낙마했죠. 그 자리에 누굴 다시 인선할 것이냐 이게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나오는 목소리 네. 아니면은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최진석 서강대 교수 후임 인선 하마평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내각에 추천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최진석 교수입니다. 네네. 선대위원장을 했었고요. 안철수 후보 시절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낭만 상황에서 공동정부의 그런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최진석 교수가 이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었지만 그 인선되기 전 김인철 후보자 인선되기 전에 그때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도 함께 후보로 거론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최종 2배수에 남았던 후보는 김인철 후보와 정철영 교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철영 교수가 더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공동정부 뭐 계속해서 뭐 과학교육수석 신설조청도 안철수 위원장의 뭐 얘기도 받아주지 않고 공동정부 안 되고 있는데 이럴 때 공동정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게 좀 맞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6대 분야 110개 과제,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정작 이제 인선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네. 공동정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회부총리 정도의 한 명 추천 인사가 들어가겠느냐. 자, 오평론가님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일단은 뭐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진 않다? 네, 이게 그러니까 최진석 교수라든지 뭐 안철수 후보를 배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고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선시하지 않을 것 같다? 네. 당선인이? 네. 왜냐면은 지금 정호영 후보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40년지기라든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뭐 친분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기 사람을 잘 챙긴다는 평가를 지금 벌써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왔던 게 뭐 좌상민, 우동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상민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다 등등등 지인과 측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기도의 후보도 유승민 후보가 나왔는데 갑자기 김은혜 후보를 인수위 대변인에서 떠난다 하더라도 잡지 않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아름다운 명목을 충족시키는 행동을 할까? 네. 저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윤심이 안심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관측, 예측이시고요. 그럼 요새 승률이 높은 박 기자님. 네. 최진석 위원장, 전 위원장 이번에 등판할까요? 저는 등판 안 할 것 같습니다. 둘 다? 네. 낮게 보시네, 확률을. 그러니까 지금 스타일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 스타일이. 그거를 볼 때는 자신이 좀 겪어보고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동정부를 생각해서 인선을 하고 뭔가 배려를 했다면 진작에 벌써부터 배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인선이 또 완료가 되고 또 지금 보면은 김인철 후보자가 낭만 자리에 배려한다는 의미로 누굴 집어넣는다? 이것도 밖에서 볼 때 아니 공동정부 그게 뭐 결심 맺는 거냐. 사실은 궁예주책 아니야.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이 스타일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스타일대로 갈 것이다. 야, 두 분들이 요새 분석력이 스타일 분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 스타일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청문회는 파행했어요. 정호영 후보자. 네. 이거 뭐 재개될 가능성은 없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난 것 같은데 결국 남아있는 것은 임명권자의 임명이냐 아니면 철회 혹은 사퇴냐. 오평론가님, 임명됩니까? 저는 철회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요. 네. 이번 주까지는 여러 이슈가 겹쳐 있었습니다. 인사 스타일은 왜 여기선 달라져요? 이 인사 스타일상은 고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정말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정비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좀 이건 안 사퇴시켜야 된다. 당내 분위기도 안 좋아요. 당내 최고위원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면은 상대 정당이라든지 또는 중도에 있는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태경 의원도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당 의원에서
그렇게 공개적인 사퇴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네. 민도를 이미 심각하게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스타일상은 밀어붙일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어붙였을 때 돌아오는 부메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관위 측으로부터 좀 자제해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을 국민의힘 후보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라도 또는 국민의힘이라도 현역 지자체장이냐면 상관이 네네. 없어요. 근데 현역 지자체장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후보가 돌고 있습니다. 강원도 갔을 때 김진태 후보가 돌고 있고요. 지금 최문순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신분인데 네. 후보들과 함께 행보를 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민도에 어긋난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간다는 것은 저는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퇴시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뭐 발끈하고 있는데 선거 개입이다. 그런데 또 이제 국민의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돌이켜보라 이런 또 반론을 펴고 있고 시끌시끌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짧게 보고 넘어가죠. 자, 이게 해외 미국에서요. 경제 소식인데 몇 차례 더 빅스텝을 논의할 것이다. 빅스텝을 큰 걸음을 하나 내디뎠어요. 네. 어떤 소식이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예상대로 이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0.25, 0.5%에서 0.75에서 1%로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많이 올린 거예요?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0.5%포인트 인상 결정은. 그만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 이런 건데 근데 사실 뉴욕 시장은 안도하면서 상승했거든요. 올랐어요. 원래는 자이언트 스텝도 우려하는 상황이었는데 0.5% 올리고 또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은 피할 거다. 뭐 올려봤자 0.5%포인트만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안도하는 분위기에서 오르기를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은행의 스탠스인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또 물가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해외의 분석기관 이런 데 보면은 연말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에 이를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대출금이 많은 분들은 정말 큰 고민이 될 텐데. 네.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또 미국이 이렇게 쭉쭉 올리니까 연동해서 가야 되는데 국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우리나라 뭐 4.8% 소비자 물가 인상 이것도 13년 만에 그렇습니다. 처음이에요. 걱정이 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경제 소식도 우리가 앞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린이날 특집 한입뉴스 별로 어린이스럽진 않았지만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어린이 기자, 오창석 어린이 시사평론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123님 신청곡인데요. 40대 초반입니다. 저 어릴 때는 어린이날마다 파란 나라라는 노래가 들렸던 것 같아요. 혜은이 씨의 노래 유명하죠. 해맑은 노래죠. 가사 속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위한 파란 나라가 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혜은이의 파란 나라 시청합니다. 야, 이건 어른이들의 어린이 시절 노래인데. 자, 2124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나 지루지루의 파랑새를 알아요 난 안데센도 알고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성어 가운데는 잘못 알고 쓰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풍지박산이나 좌우당간 그리고 호롤단신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올바른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풍지박산이 아니고요. 풍비박산입니다. 좌우당간이 아니라 좌우지간이고요. 또 호롤단신이 아니라 혈혈단신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를 뜻하는 한자 성어는 보통 주구장창이란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주구장창이란 말은 없고요. 주야장천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야장천 흐르는 물이 다하지 않아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으니 사람은 여기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논어의 구절에서 온 겁니다. 주야장천은 낮주, 밤야, 길장, 네 천자로 이루어진 한자 성어고요.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계속 흐르는 시냇물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달아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그냥 장천이라고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주야장천 자식 걱정뿐이다. 또는 그는 주야장천 작품 구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죠. 그만 문제라는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화창한 하늘이 펼쳐져 있는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이기도 한데요. 절기에 맞춰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제주가 25도, 대전, 강릉, 광주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 정도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서늘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동안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중부지방은 높음, 남부지방은 매우 높음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면서 휴일을 맞아 산행하는 분들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지금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차차 흐려지겠고 모레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여야 모두 아동학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논평했고, 국민의힘은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한국은행은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화성회의를 열어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6% 올라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1998년 4월에 7%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심야 택시 대란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운행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 유동인구 과밀 지역과 택시 승차 거부 다발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합니다. 국가정보원은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이 기구의 정회원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나랑 자고 가요. 다 줄게. 여기서 용기가 생겨. 자, 이 세 권의 책을 내신 선생님입니다. 담임을 맡은 아이들과 함께 내신 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광양 마로초등학교 2학년 4반 김영숙 선생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숙입니다. 네, 특별한 어린이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교편을 잡으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올해 22년이 됐습니다. 와, 베테랑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런데 아직 동심을 잃지 않으셨군요. 아, 네.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우리 김영숙 선생님의 별명이 씨앗쌤. 네. 요즘에 선생님을 쌤 이렇게 부르니까 씨앗쌤. 무슨 뜻인가요? 아, 네. 제가 교실에서 10년이 넘게 나팔꽃을 키우고 있거든요. 예. 다른 꽃씨들도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첫날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이제 꽃씨들이 막 다 섞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를 수가 없는데 이 씨앗들만 보고는 이게 어떤 꽃이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꼭 이 씨앗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모양, 크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분명히 꽃을 피우는데 또 그 꽃은 언제 피울지도 모르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씨앗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씨앗을 좀 지키고 돌보는 선생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식을 저에게 준 거죠. 제가 스스로 부여하신.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씨앗 선생님이 되고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그때부터 씨앗들이 된 거예요. 재밌습니다. 실수로 네. 섞인 씨앗인데 네. 아이들은 이 씨앗이 이제 커서 어떤 꽃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열심히 키우는 게 선생님의 일이다. 네, 맞습니다. 담임을 맡으신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과 지난 3년 동안 2권의 동시집, 1권의 낱말사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이 책을 낼 계획은 아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첫 책인 이 동시집, 나랑 자고 가요. 이거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아, 네. 제가 읽고 쓰는 일을 좋아해서 날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한 18년, 19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같이 썼어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한 해 아이들하고는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한 해 아이들하고는 내가 나의 장점을 하루에 하나씩 찾는다든지, 그런 걸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순천에서는 학급 문집을 한 9회 동안 꾸준히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광양에 간 학교가 되게 작은 학교예요. 1학년을 아무도 안 하신다 그래서 네네. 담임을 딱 했는데 11명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었고 네.
예, 그리고 한글을 아는 아이가 조금 아는 아이가 2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글을 가르친 게 아니라 1학기 내내 그냥 좀 놀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놀다가 이제 2학기 좀 시작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기가 자연이 되게 좋은데 열심히 놀다가 2학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까 하다가 한 줄로 시를 써볼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또 아이들 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선생님 나 언니 되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동생을 못 낳아준대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늙어서요. 이런 아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말들이 너무 예뻐서 이런 말을 주워 담아가지고 시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또 한글도 가르쳐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2학기에 한 줄씩 시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아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이미 네네. 그 전 학교에서부터 해마다 문집은 엮으셨던 것이 네네. 또 학교를 전근하신 김에 책이 됐네요. 동시집이. 아유, 제가 어릴 때 씨앗쌤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럼 방송을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충분히 훌륭하신데요. 네. 자, 말씀하신 첫 번째 동시집 나랑 자고 가요. 이 여는 글을 보니까요. 네. 어린 시절에만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8살의 말을 잊을 때가 오겠지요. 하지만 시의 집을 만들었으니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8살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 동시집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어린이들 곁에서 보면서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말과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고, 그 어른들이 이렇게 먹는 밤을 보면서 밤은 왜 잠바를 2개 입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냥 밤이 맛있다 맛없다. 근데 아이가 와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밤은 왜 잠바를 2개 입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네. 근데 이런 말들을 담아두지 않으면 이 어린이도 잊어버리잖아요. 네. 평론가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런 것처럼 동심을 다 잊게 되는 순간이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담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고 듣고 만져보고 이런 걸 한 줄로 쓰고 모은 게 이제 시집이 됐고 저는 아이들이 쓴 글을 되도록 손대지 않았거든요. 맞춤법 외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요. 제가 쳐내지 않아서 사실 더 빛나는 글이 된 것 같아요. 이 시집에는 11명의 아이들이 11편의 글을 쓴 시가 있고요. 네네. 절반은 자기 손글씨와 그림으로 했고요. 네, 절반은 워드를 했어요. 네. 다 하려고 보니 아이들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손글씨를 남겨주고 싶었는데요. 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추억이 났어요. 아, 네. 저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뽀빠이 아저씨란 라디오 프로에 나가서 네. 제 방송 데뷔가 8살 때였어요. 와. 아, 정말요? 그때 뽀빠이 아저씨 저도 팬이었는데. 네, 이상용 선생님을 만나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나랑 자고 가요에서 동시에 한 편을 시아쌤께서 낭독해 주시기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제목인 나랑 자고 가요.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나랑 자고 가요. 박종호. 내 동생 박준호는 좋겠다. 오늘 유치원에 산타 할아버지 오니까 무슨 선물을 받을까 궁금하다.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우리 집에 오라고 전화했다. 산타 할아버지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와요. 나랑 자고 가요. 이런 시입니다. 야, 동심이 그대로 묻어나네요. 네네. 이 형 종호가 유치원 동생 준호는 좋겠다. 네. 초등학교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마지막 선물 다 배달하고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와서 자고 가요. 그렇죠. 너무 저거 보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가. 네. 이 짧은데도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지난 3월에 나온 낱말 사전책. 여기서 용기가 생겨 얘기도 좀 궁금해요. 아이들이 직접 단어를 고르고 새로운 의미를 붙여서 세상에 없던 사전을 만든다. 이 컨셉이 좀 독특한데요. 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을까요? 예, 제가 그 시집을 낸 학교에서 다른 학교 마루초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어요. 네. 2년 전에 아이들이 6월에 학교에 처음 나왔고 계속 원격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학교 오면 밀린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즐거움이 없어서 즐거운 뭔가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가볍고 재미있는 글쓰기를 수수께끼로 해보자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뭐 쉬는 시간, 숙제, 잔소리 뭐 이런 주제로 시를 썼어요. 한 줄씩만 쓴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넌 왜 태어났니? 생각하기도 싫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감옥이야. 즐거움에는 끝이 없지만 너는 언젠가 끝이 있어. 혹시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려우시죠?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제가 조금만 읽어서 그런데 이 시가 코로나19거든요. 네, 너 왜 태어났니? 생각도 싫어? 너는 언젠가 끝이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수수께끼로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2학년을 맡아보니 얘들은 수수께끼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로 그냥 다시 재밌게 정의를 내려보자. 사전식으로 그렇게 바꿔서 예를 들면 슬프다를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2,000원하고 13만 원을 가져갔어. 이게 슬프다인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잘 크던 장수풍뎅이가 죽었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고른 100가지의 낱말이 낱말 사전으로 아이들 언어로 정의가 된 거예요. 사실 이 두 책은 그래서 코로나가 준 저는 선물이고 기적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수께끼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낱말을 보면 코로나19 슬프다. 이해가 됩니다. 네. 실생활의 체험이. 근데 이게 질문을 듣고는 전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자, 바로 이 낱말 사전에서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정의한 어린이라는 단어 어떻게 쓰였을까요? 네. 어린이는 노는 걸 좋아해. 장난을 좋아해. 키가 점점 커지고 있어. 호기심이 많을 수도 있어. 어른보다 상상을 100배는 더 잘해. 잘하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돼. 어린이날이 필수야. 장난감을 많이 사달라고 하는 거야. 어른들의 봄을 이뤄야. 천둥소리가랑 주사를 아주 무서워해. 13살까지는 이거야. 이렇게 정했어요. 네. 저도 몇 개는 해당이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함께 시를 쓰고 또 그걸 책으로 엮어내면서 아이들의 이 성장과 변화 느끼셨습니까?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좀 체감이 되시나요? 네. 처음에 시집을 쓴 그 나랑 자고 가요는 제가 한글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친구 시를 읽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저절로 늘었어요. 그런 점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책은 학년 말에 제가 다 하고 나서 시가 너에게 뭐였어? 라고 물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썼었어요. 웃음 상자예요. 웃음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화남, 슬픔을 걸러내 주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찡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알아가고 타인의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생각하는 힘이고 이게 살아가는 힘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너, 자연,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힘을 아이들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일은 이 판매 수익금을 저희는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출판사의 일부, 그리고 인쇄랑 이런 일부는 어린이 각각의 이름으로 지금 기부를 하고 있어요. 네. 회의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저는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싶었는데 어린이 단체에 꼭 어린이를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기부를 하고 있고 지금 심다 대표님께서 내년에는 어린이날 이 3가지 책 전부를 가지고 기부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보자고 말씀하셨어요. 네. 참 제가 요즘에 시를 읽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한탄을 많이 하는데요. 어릴 때 시인이 될래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밥 못 벌어먹어 이렇게 단치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시를 쓰고 있고 시를 써서 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지 않을 뿐이었던 것 아닌가 반성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 매년 아이들과 글쓰기를 하고 책으로 엮는 일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이어나가는 힘, 원동력은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재미하고 즐거움이에요. 아이들도 저도 재밌거든요. 만약에 이게 아이들만 재밌다면, 또는 저 혼자 재밌었다면, 이게 오래 못할 일인데, 아이들도 저도 같이 재밌고, 그리고 만약 혼자 쓰고 혼자 읽었다면 또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같이 쓰고 다 같이 읽으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한 가지 큰 힘이고요.
더 큰 힘은 좀 전에 말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이에요. 거기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평론가님의 그래서 그 경험의 정수가 감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네. 그게 결국 저의 성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너무 가슴 벅찼는데 결국 또 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은 누군가는 한 줄 쓰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를 쓸 수도 있고 뭐야 이게 시야? 이러면서 나도 쓰겠네 이런 기적을 네네. 또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네. 저는 퇴근길에 지하철에 이렇게 보면 그 윈도우에 시들이 네. 적혀 있는데 그걸 네. 보면서 짠할 때가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시들을 읽으면 많은 네. 영감이 떠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쁜 네. 와중에 또 제 책도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네. 올해도 2학년 담임을 맡고 계세요. 네. 그럼 지금 맡고 계신 반 아이들과는 또 어떤 글쓰기 놀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똑같은 놀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올해는 이제 궁금궁 놀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궁금해. 네. 아이들이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대답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한지를 다 써보자고 했더니 뭐 슬프면 왜 눈물이 나? 사람은 왜 날개가 없어? 세상의 끝은 어디야? 뭐 할머니는 왜 나를 똥강아지라고 불러? 어른들은 왜 우리를 게임하는 거 이렇게 싫어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쭉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답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너희들이 대답을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대답을 또 한 줄로 쓰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어른들은 왜 우리가 게임하는 걸 싫어해? 이거에 대한 답으로 애들이 야 10분 한다고 해놓고 1시간 하니까 그렇지 이런 답을 쓴 거예요. 또는 눈이 나빠지니까 또는 어른들이 원래 자기들이 하고 싶으니까 더 못하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답을 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놀이를 1년 동안 재밌게 해보려고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대단한 현문현답들인데 요것도 좀 책으로 또 엮여 나오기를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3권 다 읽고 이제 4번째 책을 또 기다려야 되겠죠? 아, 네. 자,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네. 특히나 또 100주년입니다. 자, 20년이 넘게 22년 이 세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분인데 자, 이 방송을 듣는 어른들 대부분 청취자 어른들이시고요. 아, 네. 혹시 뭐 차량으로 이동하는 차에 어린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모 네. 청취자들에게 어린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주시죠. 아, 네. 저희 어른들이 흔히 하는 게 어린 아이들에게 어리다, 어린애가 뭘 아니, 뭐 무슨 걱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어리다는 말로 아이들을 가두지 말고 독립된 어떤 인격체로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죠. 사실은 듣다가 대부분 잔소리로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아이들 눈을 맞추면서 들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랬구나라는 말을 연습하시면 돼요. 저도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아니야 하고 싶은데 그랬구나. 이 말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표현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좀 틈을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만큼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놀 틈이나 쉴 틈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나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가족들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아이들이 3분의 1이나 되더라고요. 네. 자기들 놀 틈도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놀 틈을 주신다면 아이들도 더 행복해지고 또 어른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죠. 아이들은 놀아야죠. 노는 게 최우선인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씨앗쌤 좀 놀 줄 아는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요. 3253님은요. 씨앗쌤이 뿌린 씨앗이 맑고 밝고 환한 세상에 꽃으로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937님 최영일의 시사본부 모처럼 쉬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100회 맞은 어린이날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씨앗쌤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김동호님 씨앗쌤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으로
더 많은 얘기 듣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앞으로 어떤 글쓰기 작업, 책을 내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해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마지막에 가서 뭔가가 되고 싶다 하면 그 책을 꾸준히 계속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쉼터 책방에서 방학마다 책방지기를 잠깐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책으로도 한번 쓰고 싶고 엄마와 어른들을 위한 책도 쓰고 싶은데 제 첫 책은 지금 교육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가 열매하나라는 출판사인데 네네. 서울에서 순천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제가 너무나 운이 좋게 책을 쓰고 있는데 네. 교사로 살면서 날마다 이렇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이들과 제가 성장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쓰고 있어서 7월쯤에 이게 세상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씨앗쌤 네. 김영국 선생님의 책도 네. 기대를 해보고 네. 지금 뭐 몰랐으면 못 읽었을까? 지금 듣고 이 책 한 번씩 안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씩 꼭 이 동시집과 낱말 사전 아주 기대되는데요. 찾아보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100주년 어린이날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광양 마로초등학교 김영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도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 장해찬 평론가 그리고 오늘은 이제 현근택 변호사 개인 사정으로 스페셜한 분 시사래퍼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이 어린이날 휴일에 다들 약간씩의 이제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이 많이 밀려서 최진봉 교수님은 이제 막 거의 달려오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 도착할 것이고 장해찬 평론가는 또 중간에 오시다가 사고가 나서 부득이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장 평론가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해찬입니다. 네, 청년소통 TF단장 일도 바쁘실 텐데 지금 네. 어린이날 100주년인데 어디 네. 계신 거예요? 아니 저는 가다가 네.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났어요. 네. 근데 안 믿을 것 같아서 제작진에게 타이어가 펑크낸 인증샷까지도 다 보냈습니다. 저 봤어요. 네네. 네. 차는 좋은 차인데 타이어 펑크는 피하기가 어렵죠. 엄청 긴 나사가 박혀가지고요. 아이고 이런. 네, 이 어린이분들 행복하게 보내라고 제가 대신 액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네. 그냥 이제 땜질로 될 것이냐, 타이어를 교체할 것이냐, 이거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청년소통 TF 단장이시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뭐 새 정부 시작입니다. 좀 네, 여쭤볼게요. 네. 엊그제 이 아시다시피 국정과제가 발표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공약 후퇴 후폭풍이 있어요. 그렇죠. 여가부 폐지 네. 빠졌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좀 미뤄졌다.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일관되게 이건 인수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국회의 몫이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선인께서도 밝히셨고 인수위 여러 관계자도 밝혔지만 공약 후퇴가 아니라 일단 국정과제는 당면에서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고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차차 민주당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총선에서 의석 지형이 변하게 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이 거기에서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후퇴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충분히 지지자분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예. 다만 병사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취임 직후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점진적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취임 직후부터 병사분들의 월급이나 봉급은 오르게 될 것이고요. 이게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과정을 통해서 2025년께에는 병장 월급이 200만 원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약간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말씀. 하지만 현실적 한계 내에서
공약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국가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안도 내놓았다. 그냥 뭐 안 됩니다, 못 합니다라고 물러선 건 아니다라는 네네. 양해의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일부 좀 조정이 있었던 건 사과드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맞추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죠. 네. 또 여가부 문제는 뭐 이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후보자 이야기도 일단은 일을 시작해서 업무 파악을 해서 이게 뭐 개편이든 폐지든 향후 결정하겠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당선인께서도 거의 공식 석상에서만 10번 가까이 폐지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한 줄 공약으로 SNS에 딱 떴었고요. 네. 그리고 인수위 중간에 이제 기자분들과 천막 이제 기자실에서 뭐 차담회 같은 거 할 때도 국민 간 약속인데 지킨다라고 당선인께서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은 것일 뿐 뭐 후퇴를 한다거나 미뤄진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국정과제 사실은 아직도 이제 인수위 단계고요. 다음 주 10일이 되면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새 정부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지방선거가 닥쳐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요거 좀 여가부 폐지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요게 청년 지지층 이탈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와서 지금 또 청년 단장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이게 점진적 인상이다라고 설명을 좀 잘 드렸어야 됐는데 네. 이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마치 이 공약이 안 지켜지는 것처럼 여러 오해가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지층을 중심으로 동요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봉급이 인상된다는 게 알려지자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 줄을 잃었던 것 같고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이 청년 지지층이나 당원분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분들은 정부 조직법 때문에 이걸 바로 실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왔던 부분이라 네. 저희가 온라인 여론이나 각종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바 청년 지지층에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생각하지 못한 변수는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독주 때문에 검수안박 국면이 생겼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차이가 뭐 근 몇 년 사이 최대치로 벌어지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 2라운드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장희찬 평 2라운드가 되려면 네.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면 네네네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좀 비겁하게 개항으로 도망가지 않고 분당에 출마하면 대선 2라운드라는 이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분당은 자신 없고 본인 지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그러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천 계양으로 도망가려는 기색이 역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선 2라운드라고 하기엔 김 빠지죠. 네. 자, 도망간다 이런 표현으로 일단 비판하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개항을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는 자꾸 나오고 있어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네, 네. 자 타이어에 펑크가 난 장혜찬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네. 또 숨차게 지금 또 최재봉 교수가 막 이 스튜디오에 도착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다음 주면 야당이 될 진보 진영 입장에서 먼저 공세권을 들여서 이제 다음 이슈를 진행해야 되는데 안 오셔서 그랬군요. 그럼 우리 장 단장님의 공세를 먼저 들어야 되나 했는데 딱 맞춰 오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이 뽑으신 부모 찬스.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딸 의혹 등등인 것 같아요. 예, 자, 맞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9일날 하게 되잖아요. 네. 9일날 하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청문회에서 그거보다는 이 개인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요. 이제 언론의 보도고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할 것 같고 한동훈 후보자가 어떻게 이제 해명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최근에 그제 나온 보도들만 보면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 이제 고등학생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외국 언론사와 2번의 인터뷰, 지방 언론사와 2번의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와 인천시로부터 수상을 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서울시에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보도된 내용만 보면 서울시의 수상 경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인천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뭐 보도를 보니까 부서에서 상장을 수여하고 나중에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다. 그래서 시스템에 없었다. 그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누락됐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상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발행이 됐고 왜 그런 절차로 되는지 일반적으로 이제 다 그 수상하는 여러 가지 공적들을 보고 수상 내용을 정한 다음에 시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서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증이 되고. 수기로라도 기록이 돼 있겠고 그렇죠. 청문회 때 네. 아마 또 이 상장을 제시하라고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논문,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거는 언론의 보도는 2달 동안 5개의 논문과 10개의 전자책을 발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문을 만약에 진짜 논문을 5개 썼다면 그건 불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교수 입장에서 말씀드린 논문을 그렇게 빠른 시간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최근에 또 딴 분들이 언론에 이건 보도된 건 아니고 네네. 제가 이제 다른 보수 진영의 분들이 그런 얘기 논문이 아니라 다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에세이다 이렇게 네, 한동훈 후보자 측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에세이냐 논문이냐 하는 부분, 그 에세이가 그러면 저널이라고 하는 걸 실리게 된 배경이 뭐냐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분야가 상당히 다양해요. 네. 각 에세이마다 분야가 각각 다른데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에세이 또 어느 정도 종류는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평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펌프업 증에 부모 어머님으로부터 그런 문제도 있었고 피부 양전 어머니를 집어넣은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아내 되시는 분, 부인 되시는 분이 유장 전입을 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런 논란과 함께 이제 이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가 예전에 지금 그 전까지 예측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혹 부분이 좀 더 부각돼서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과 연관된 부분과 비슷하고 유사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발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최근에 갑자기 쏟아지고 있어요. 장 단장님 반론해 주시죠. 일단 이 서울시장상 같은 경우는요. 1년 전에 올라온 서울시 유튜브에 한동훈 후보자 딸이 수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증거 등을 많은 언론이 또 파악해서 재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전 서울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조작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부분이고 이건 애초에 뭔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언론이 무리하게 오보를 쓴 것 같아요. 오보다? 이미 이제 증거가 나와버렸어요. 한동훈 후보자 딸 이름이 이 서울시장상 수상에 박혀있는 캡처 화면도 지금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나왔고 논문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논문이라고 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측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논문이 아니라 3페이지에서 4페이지가량의 에세이나 소위 말하는 아티클이라는 거죠. 이제 이 정도가 된다면 무슨 이 박사 과정들이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유자들이 대학 교수와 함께 쓰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 고등학생도 쓸 수 있는 에세이나 아티클이고 이게 등록된 게 학술지라던가 뭔가 정식으로 논문 등록되는 곳에 하는 게 아니라 등재지. 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 고등학생들이나 아주 가벼운 수준의 이 에세이 아티클을 등록하는 곳에 등록한 거예요. 예를 들면 3페이지짜리 4페이지짜리 에세이를 무슨 학술지에 등록했다거나 아니면 대학에 실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 부모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논문도 아닌 것을 논문 등록하는 곳이 아닌 굉장히 좀 낮은 의미의 열려있는 플랫폼에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또 조국 전 장관 케이스와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조 전 장관 이야기를 안 꺼내고 싶은데 조 전 장관과 비교가 되려면 한동훈 후보자 딸이 그 봉사활동으로 노트북 50대를 마련해 주지도 않았는데 마련했다고 위조한다거나 아예 이 박사학위자들이 포함되는 논문에 뭐 1저자나 3저자로 참여했다거나 하는 정도가 돼야 조 전 장관과 비교가 되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지키겠다면서 뭔가 안 좋은 것만 터지면 다 조국 전 장관이랑 무리하게 비교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쳇말로 과거 개그맨들의 유행어로 이 한동훈 잡으려다 조국 전 장관만 2번 죽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또 조국 전 장관 당사자는 사실이라면 천재다. 뭐 이런 또 SNS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자, 요거 여쭤볼게요. 그 한 후보자가
지금 보통 후보자가 의혹이 막 쏟아지게 마련인데 그럼 이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연단 말이에요. 정호영 후보자도 그랬고. 그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한겨레 기자들을 바로 고소해서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치 교수님? 저는 이렇게 물론 본인이 억울해서 법적으로 잘 법률적인 지식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위협 효과가 있거든요. 칠리 이펙트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론사들이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또는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론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서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의혹이 되고 확실히 믿을 만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분석하고 판단할 때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거나 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바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는 저는 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예를 들면 그거 좀 잘못된 보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팩트 체크 차원에서 본인이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법적 조치를 바로 들어가는 것은 공직 후보자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언론들이 공직 후보자나 아니면 어떤 고위 공직자들에서 검증하는데 상당히 위축되고 위협될 수 있는 위협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그래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언론의 가짜뉴스를 지적하면서 언론중재법까지 밀어붙이고 막 거액의 소송을 하고 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언론 피해자. 네, 지금 와서 언론에게 소송하지 말라는 건 저는 조금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언론사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한 매우 악의적인 오보를 많이 냈습니다. 네. 과거 윤석열 당선인에게 무슨 별장 성적대 관련 진술이 나왔다고 오보 냈다가 정정 보도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때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고소 취하는 했습니다만 그런 이 한국 역사의 길이 남은 대형 오보를 낸 언론사에서 또다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 관련해서 뭐 노트북 50대 운운하더니 막상 그 기부금 영수증 명의가 한동훈 후보자 딸이 아니라 해당 기업으로 찍혀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교묘하게 또 기사 소제목을 변경했어요. 네. 조국 전 장관도 해당 언론사에 만평을 공유했다가 해명이 나오자 그 만평을 또 지우기도 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네네. 거기에 더해서 연이어 논문도 아닌 것을 논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민주당도 그렇고 장관 후보자 찾기가 참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혹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사생활 위주로 가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손살을 친다는 건데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이 역할해야 되고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 해당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해명을 반영하는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기하지 않았을 때는 언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악의적이다. 법적 조치도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자,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음 장해찬 단장이 꼽으신 주제로 넘어갈게요. 검수완박과 지방선거. 자, 이른바 검수완박. 이제 민주당은 완박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추진됐고 지금 다 국무회의 공포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장 단장님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검수완박하면 지민완박이라고 이준석 당대표가 말한 바 있거든요. 네. 지방선거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는 뜻이죠. 지방완박. 그런데 국민 여론이 정말 무섭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강행 처리하고 그 와중에 뭐 양양자 사보임, 민영배 위장 탈당, 국회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 또 심지어는 국무회의의 시간까지도 뒤로 밀었어요. 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이 꼼수의 공모자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 기관이 아니라 한 3-4개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통되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면서 정당 지지율이 그렇죠. 네,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많게는 한 14%까지 나온 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시사평론을 하면서 계속 여론조사 봤지만 두 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국민의힘이 이기는 쪽으로 벌어진 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로는 최초인 것 같아요. 네, 최초.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14%포인트 격차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리서치뷰 조사 국힘 50%, 민주 36%, KSOI 국민의힘 44.3, 민주 32.6, 리얼미터 국민의힘 47.5, 민주당 40.4 격차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게 다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그리고 리얼미터는 4월 25일에서 29일 2,516명 대상. 그리고 KSOI 여론조사는
같은 기간입니다. 이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성인 1,013명 대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말씀하세요. 예, 제가 짧게 덧붙이고 싶은 건 이게 예견된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해졌습니다, 기분 좋습니다가 아니라 뻔히 예견되는 지방선거 필패를 감안하고서라도 네네.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의혹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최 교수님 어떤 반론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장해찬 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그게 여론에 반영돼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불안함이 반영돼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보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민주당이 그때는 더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주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아가지고 합의문까지 다 쓰고 나서 갑자기 이틀 만에 뒤집은 거, 이것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명분을 준 게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 이게 지방선거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영향을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마치 지금은 이제 그 대선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입장에 유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있고. 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시고 나서 그 집무실 이전 문제나 그 관저 이전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고, 지금도 그건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저가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최소 제가 볼 때는 이제 강남에 출퇴근하셔야 돼요. 이것이 불러올 파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관저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무실 이전 때문에 청와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집무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제 비서들이 근무할 장소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원화되잖아요, 장소가. 그랬을 때 업무가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부각되느냐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슈로 나오고 부각이 되면 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는 어쨌든 그 결집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도층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이제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한 번 대선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배에 대한 어떤 응어리가 남아있는 응집력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얼마나 결집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선거 결과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예측을 이렇게 보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짧게 요 이슈 하나 1분씩 답변 들어볼게요. 자, 지방선거 앞두고 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 쪽은 대장동 의혹이 컸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쪽, 당시 후보 쪽으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최근에 고발사주 의혹 관련 결론을 냈습니다. 보니까 이 손준성 검사는 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핵심이었던 직권남용 혐의 빠졌고요. 김웅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입후보자, 일반인이기 때문에 공수처 대상이 아니다. 검찰의 이첩,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현 후보자 무혐의. 자,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결론이 나온 상황이고, 다만 이제 뭐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이 그 공수처의 발표를 보면, 물론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겠지만요. 김 의원,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죠. 조씨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손준성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서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 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한 점이 인정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대검 수정관실도 그 내부 판결문 검색 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준성 보호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 출력하도록 한 사실 밝혀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어떤 윤석열 당선인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최강욱 의원을 이렇게 고소하려고 했고, 거기에 일정 부분의 공고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한 거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단장님도 1분. 네, 이거 공수처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비겁한 거죠. 사실은 그 난리를 쳐놓고 체포영장 2번 기각되고 압수수색 영장 2번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2번 기각, 그리고 압수수색한 것은 불법으로 판결받아서 다 무효화가 됐습니다. 네. 아니 그 난리법석을 떨어서 이렇게 무능한 공수처 만들려고 패스트트랙하고 입법 기간을 짓밟을 것인지 민주당 부끄럽지 않냐고 좀 물어보고 싶고요. 네.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자신 있으면 공수처가 기소하면 됩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체포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까지 다 해놓고 기소만 우리 관할 사항 아니라고 검찰에 이첩하는 건 기소할 만한 건덕지는 못 찾았지만 불기소로 욕먹기는 싫으니까 검찰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굉장히 비겁한 행위이고 애초에 이 고발 사주 사건 자체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좀 흠집내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터트려진 기획폭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랬는데 정작 윤석열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잖아요. 이런 기획 이제 폭로에 올라타서 정치적 비난을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무혐의가 나온 윤석열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과를 할까요? 저는 알겠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양심이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무능하고 비겁했다. 아유, 공수처 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리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런 결론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 특집 각설하고 시즌2 처음으로 2원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최진봉 교수, 장희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bath. Well, I was out and know there was.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도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오늘 간식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본부입니다. 경제본부. 요즘 어린이들의 경제관념 예전에 비하면 정말 높아졌어요. 저희 아이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코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자, 어려운 경제를 아이들도 알기 쉬울 만큼 잘 풀어주는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다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이제 미혼인 줄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아빠예요. 네. 지금 아이와 함께 편의점에 계시다고요? 편의점에 있다가 네.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먹을 거 잔뜩 사가지고. 아니요. 애들은 편의점에서 먹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싶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소원은 그렇게 소박합니다. 네. 아이들은 편의점 거기 좋아해요. 갔다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네. 급히 들어와서 이렇게 또 경제본부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날 엄마 아빠들 다 바쁩니다. 자, 오늘 주제 스태그플레이션. 네.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이게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역성장을 대대로 하는 그런 긴 안 좋은 터널 같은 시간. 네. 오일 쇼크 당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때 오일 쇼크 당시고요. 그리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그때 그 직전에 만들어진 말인데 스태그네이션, 정체된다, 경제는 정체된다라는 말과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른다, 이게 섞여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 겁니다. 네. 65년에 영국 정치인 이언 맥클레오드가 의회에서 우리는 지금 둘 다 피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써서 기원이 됐습니다. 야, 침체와 물가가 이 서로 엮여가지고 더 힘들어진다. 이런 이제 이중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진 겁니까? 빠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체로 지금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아니다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태로 간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쟁과 그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겹쳐지면서 물가의 상승 압력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긴축에 들어가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그 BNP 파리바스의 루이지 스페란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게 지금 70년대와 꼭 같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스태그플레이션 그때 당시와 비슷하게 느껴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일 쇼크 때와 똑같진 않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체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걱정되는 얘기인데 이미 지금 우리가 물가는 고물가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는 미국은, 그 경기는 침체되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침체라고 말할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에서 지금 한 석 달마다 점점 그 경제 전망이 세계 전망 기관들이 바뀌면서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것이 이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면 물가 상승률만큼 성장률을 깎아먹는 게 되거든요. 10% 정도 성장을 해도 물가 상승률이 10%라고 하면 사실은 성장을 하나도 안 한 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미국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8.5%, 8% 중반대까지 갔고, 우리도 지난 이번 주 초에 발표됐는데 4.8%. 근데 생활 물가라고 하는 필수품 물가는 5% 후반대, 거의 6% 가깝게 갔거든요. 굉장히 물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거 분명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 높은 물가는 지속될 것 같다라는 어려운 상황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망은 되네요. 뭐 지금 현재 물가가 4.1에서 4.8로 올랐고 그리고 지금 성장률 3%대에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니 이대로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은 이건 침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물가 전망이 높아질 때마다 성장률 전망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어떻게 예측됩니까? 계속 오를까요? 이게 지금 오늘 미국에서 미국 연준 이사회가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0.5%포인트 빅컷. 그러면서 한 말이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한 말이 계속 올리게 될 것 같다. 0.5를 한 두어 번은 더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0.5 빅컷이라고 22년 만에 정말 높이 올린다라고 했는데 이걸 앞으로 최소한 두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 연말에는 한 2.5% 수준 언저리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물가 상황이 당분간 그렇게 안정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물가도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기재부 장관도 다 당분간 이 상태가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물가 때문에 올리고 우리도 계속 물가가 높고 그러니 우리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가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가, 고물가 또 이제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연동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걸 텐데 미국이 이렇게 크게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잡힐까요? 안 오길 바라는데 지금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미 너무 늦었다. 작년부터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괜찮다 일시적이다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헬게이트가 이미 열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재무장관 출신의 민주당계 경제계 대부 지금 레리 서머스 지금 하는 말이 연준이 완전 실패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금리를 올려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는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 스태그플레이션 직전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가장 근본에 놓여 있는 어떤 경제 작동 현상되는 경제 현상이요. 물가하고 임금 사이에 어떤 악순환이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가 막 오르면 이 물가 때문에 못 살겠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면 이게 또 기업 부담이 돼서 다시 또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왔다 갔다 오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오일 쇼크 당시에 계속 관찰됐던 현상인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길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 요소 같은데 이게 미국에서 어느 정도 관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도 조금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임금 인상을 항상 물가 상승분만큼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임금 올라가면 또다시 물가에 반영되는 인건비가 원가가 올랐으니까 또 오르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된다. 자, 우리도 조금 관측되고 있다? 우리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 이게 안 와야 될 텐데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서민들 지갑이 홀쭉해지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체감되는 현상이거든요.
뭐 정부에서 성장률 발표하면서 성장률 숫자가 조금 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그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면은 서민들은 못 견딥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성장 못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물가가 오르면 못 견딘다. 네, 네. 관련해서 인수위가 한 3월에 그 세미나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했었는데 경제 세미나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면 표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지갑이 계속 줄어드는 효과가 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표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사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빌리 엘리어트 기억나죠? 기억나죠. 뮤지컬인데. 네, 노동자들을 두드려 잡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강제로 못 오르게 하고 노동자가 가진 것을 빼앗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시간이 영국에게는 있었고 미국에는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기준금리를 19% 수준까지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결국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그 시대가 저물기는 했고 정리는 됐지만 노동자들, 서민들, 중산층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 그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겪지 않으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기 전에 지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빨리 각국 정부가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일인데 지금도 마가렛 대처를 이 탄광 노동자들이 굉장히 미워하더군요. 자, 맞습니다. 청취자 9646님 혼자 살아서 장을 많이 보지 않지만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군요. 그런데 금리까지라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고요. 편의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6062-2694-1157-7114. 자, 오늘 경제본부 여기서 마치죠. 서영민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린이날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